말에 대한 책임인데 기각이 됐어. 탄핵 헌재에서. 그러면 사퇴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번복을 해. 자, 번복은 차치해 놓고서라도 기각이 되면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느 정당에서도 지금까지 내놓은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정치인 정당이나 다 이념을 전제로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있단 말이죠. 대선 후보 뛰어가면서 대선 경선 나가겠다. 내가 대권 후보다.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또 제가 바라볼 때도 이거 인터넷에 아니면 그냥 밑바닥에 흐르는 말대로 구테타 또는 계엄령 선포되는 거 아니냐. 왜? 기각이 됐으니 박근혜가 자기 주변에 감싸고 있던 껍질하고 어떠한 일을 벌일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계엄령 선포되면 극한적으로 62년 4.19 혁명 이후에 5.16으로 군사구테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했듯이 기각 이후에 막강한 권력을 쥔 대통령으로서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 해산까지도 가능합니다. 국회가 해산되면 무엇으로 대안을 하느냐? 그러면 또다시 1962년 5.16 군사구테타 시절로 돌아가느냐? 물론 여러 사람들이 안일하게 설마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본 대한민국 현실은 소설이에요. 소설. 소설도 이런 막장 소설이 없는 것처럼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일개 국민으로서 정치권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경제는, 민생은, 국방은, 외교는 뭘 하느냐 이거. 기각 이후에 아무래도 박근혜가 일전에 경고한 것처럼 피해 복수, 언론, 정치, 그 다음에 그런 세력들 싸그리 청소하는 그런 피해 바람이 불지 않나. 난 이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각을 대비해서 무언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내가 근데 기각 인용의 문제는 지금 어쨌든 전사의 사회가 인용될 거를 대비해서 불러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각됐을 때 과연 1서부터 10까지 뭐가 일어날지는 거의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엄령 피해만 하면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게 기각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혼돈이 박근혜가 잘못해서 또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미국 세가 여태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하면 전부 정리를 해줬잖아요. 여태까지는 해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빠져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기각됐을 때 기각이든 인용이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막 언론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각됐을 경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동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가장 밑바닥이 되지죠. 어쨌든 이들이 이제 원탁회의를 제안해서 1차 원탁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원탁회의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력들이 관심 있게 안 본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 그냥 지나가겠지. 관성대로 지나가겠지. 70년 동안 해오겠는데 그냥 갈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박근혜라는 사람, 현재 새누리당 집권 세력이 그 모든 세력들이 실제로는 반성을 했다든가 반성을 해서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거를 대전제로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기각됐을 때, 이제 기각됐을 때 우리 전체를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컨트롤 할 수 있는, 아니면 대국민 호소를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잖아요. 지금 누구도 안 믿는 거죠. 왜냐면 이재명 정도를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이재명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문재인 후보, 뭐 안희정 후보, 뭐 등등이 실제로는 대안이 아니다. 이 혁명적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되면 결국은 대선이 이제 12월 달로 넘어갈 텐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민초들 입장에서 매우 고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촛불 쪽이나 원탁회의나 뭐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기각과 인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잠깐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12월 9일날, 작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 가결이 됐었을 때 그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헌재의 재판 결과들은 국정농단의 상황들, 그 다음에 위헌의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탄핵이 가결될 것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다들 믿고 있었고, 정치인들은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당내 경선한다고 하면서 선거운동 하러 전국으로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고, 너도나도 경선에 참여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선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더민주의 경선에 회오리 바람, 태풍에다 다 집어넣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2월 첫째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인원이 줄었는데, 그때의 상황들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낭만적인 세상은 끝났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인용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9명 책에 있을 때는 확률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인용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기각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었고, 동시에 또 저쪽에 탄기국을 포함해서 보수 진영에서의 여러가지 정치적인 집회라든가 또는 계엄령을 주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만행들, 그리고 심지어는 헌재 재판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박근혜 측 대리인 변호사가 헌재를 비방하고, 그리고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헌재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이 상황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탄핵이 기각될 확률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헌재에서는 어저께 이야기하기를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신변의 위협들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24시간 헌재 재판관 8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고 지식 2초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어떤 정보가 나오면은 빠른 사람 2초 안에 모든 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기각에 대해서 손을 들 사람들이 2명, 3명을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전체 현재 재판관의 인원이 줄어들면, 8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제 눈앞에 문제가 닥쳐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고, 그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또, 그리고 헌재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게 되는 것의 이유는 판결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됐었던 사항들이 만일에 나오는 얘기가 박근혜 씨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주제는 좀 아니 지금 불능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예. 사퇴가 하겠다고 말하면 헌재나 정치인들, 국회가 다시 국회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적 거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취하겠다 라는 형식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헌재에서 판단할 때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에 대한 실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각하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에 대해서 그 행정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이 재판을 수정을 하겠다 이런 형태의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은 현재가 판결을 내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불능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능의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그 재판의 판결이 나지 않는 불능의 상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가 통치, 군 통수권과 행정부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지금은 그것이 직무정지라는 형태로 행정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직무정지를 현재의 탄핵 결정 불능 상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지금 우리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탄핵 불능의 문제, 탄핵 결정 불능의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정치적 해석이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상식 밖의 그 일들이 현재 재판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 각자의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른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그러면 그 심판 판결 이전에 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다시 말해서 퇴임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야를 한다든가 그 판결 이전에 어떤 입장 표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들 보시는지 그 점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헌재가 3월 9일 날 선고를 하겠다 라고 하면 피청구인 박근혜가 나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 라고 천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보루로 인터넷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사퇴 이후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또는 그런 큼지막한 주변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첫째가 있을 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퇴를 최후의 카드로 던진다. 왜? 탄핵 인용을 받기 싫어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구속 수감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일반인으로서. 그러면 사퇴를 던졌다.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헌재는 사퇴를 천명함으로써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사퇴가 된 건지, 아니면 천명으로 그냥 기자회견에 대놓고 사퇴를 하겠다는 천명만 듣고 탄핵 상대가 없으므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는 심판 대상이 없음으로써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린다면, 3월 13일 지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퇴임하게 되잖아요. 그럼 7명을 또 줄습니다. 이런 식의 최후의 카드를 계속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퇴를 던짐으로써 헌재가 그 사퇴를 받아들이고 좀 전처럼 안 하면 피청구인 박근혜는 번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박근혜가 기자회견 함으로써 계속 국민들한테 말바꾸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가 없으면 모를까. 그 예를
국민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사퇴를 던져놓고 헌재 재판관이 줄고 탄핵 심판 불능이거나 탄핵 심리가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안 하고 끝내버리면 일주일 사이에 또 말 바꾸기가 나올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임기 말까지 쭉 간다. 지금 어떠한 대안도 없어요. 사퇴를 던지면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대통령직을 사퇴가 되는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퇴임 절차를 밟아서 청와대에서 나온다든지 말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헌재 판결이 즉시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면 사퇴를 청구했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헌재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일에 정확하게 선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이후에 나올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아니면 새로운 변수가 없어지는 거죠. 선고를 저는 헌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부분 제가 좀 더 제가 잠시만 제가 조금만 더 법의 효력의 문제가 남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심판 판결 선고에 따른 그 어떤 그 행위의 제한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무슨 또 다른 무슨 뭐 행정 절차가 법리적 행정 절차가 따라야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것들의 부가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퇴설에 대한 것들은 정치적 거래이지 않습니까? 거래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중요한 워딩이 뭐냐면 국민이 원하면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태까지 박근혜 측에서는 형사재판에 준해서 가야 되고 그런 현재 재판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를 주장했는데 그거는 헌재에서 재판의 권리를 가지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재량권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원하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또 제안할 수도 있어요. 전제를 거는 거죠. 전제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국민이 원하면 이렇게 하면서 국민투표를 또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민투표를 제안하게 되면 다시 말해 헌재 헌법에 대한 것하고 동등한 것이 또는 그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제안하게 되면 헌재의 헌법재판의 권한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헌재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거래인데 그거를 헌재에서는 자기가 헌재 재량권을 넘어서는 상황인데 그것은 수용될 수 있다 아니다라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재 당장 오늘이 23일인데 13일까지는 이제 20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닥쳐서 27일 이후에 국민투표를 제안했었을 때에 헌재에서 그거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27일 날에 대한 판결을 국민투표 이후로 하고 그 다음에 미루고요. 헌재의 판결에 대한 것은 6개월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년 5월 말까지 또 그 안에 국민투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고 이제 7명 체제로 운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말씀 가운데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대로 그 헌재에서 그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국회 의결의 문제인데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겠죠.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니다. 만약 국민투표로 카드를 꺼낸다면. 거기 그 헌법에 헌법재판관 사면은 그 대리인단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국민투표는 모든 국민이 다 제안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투표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은 헌재의 결정이거든요. 그건 헌재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헌재 결정이 결정으로 헌재 결정으로 해서
나는 국민투표, 현재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이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럼 다시 정리하면 그 피청구인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재 국민투표를 제한 요청을 하면 그 판단 결정은 헌재에서 한다. 네. 아,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게 국회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구조적으로 보면.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정상 상태가 아니고, 탄핵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국회에서. 그래서 업무 중지 상태인데, 거기 무슨 국민투표 부의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인용되면, 근데 난리 나는 거지. 제가 잠시만요. 헌재에서 그런 판결을 낼 수도 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박근혜 쪽에서는,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은 3월 13일 이후부터가 진짜 유리한 국면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국회나 헌재든지 여러 가지 모든 우리나라의 국가 제도 자체가 그 3월 13일이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미끼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법제도 있냐 없냐, 경험이 있냐 없냐, 이런 전례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자기가 의도한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결과인 것이죠. 글쎄,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구조적으로 그 헌재에서 국민투표, 그러니까 피청구인의 제안을 받아서 헌재 그 의원들이 그 국민투표를 국회에 제안한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아니, 그거 없어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그 국회는 그런 권한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안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입장인데 그거 너무 나간 거지. 그거는 받아들여지도 않고. 그거는 헌재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제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말 것이냐는 헌재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헌재에서 국민투표를 이후까지 기다리겠다. 뭐 전제를 해서 아니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다리는 것이죠. 결과에 따른 뭐로. 그것도 헌재 판결은 나야 되는 거지. 헌재 권한 넘어서 아니 국민투표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헌재의 권한은 제안. 국민투표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결정을 하겠다. 탄핵 식으로 기다리겠다. 국민투표를 지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데 무슨 국민투표를 해. 황교안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권한 대행이지. 네. 대통령이 아니잖아. 그 대행이 지금도 아직도 저도 의심스러운 게 그 직무대행으로서 국민투표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 조차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해석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 던지는 것이 박근혜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얘기했지만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엇을 한다 규정되어 있는 게 없대요. 네?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권한대행일지라도 모든 걸 다 갖출 수 있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국민 여론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하면, 예?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아주 골머리가 아픈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모두가 다 싫어하는데, 이 부분은 참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거국내가 구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초기에. 그럼 총리 및 장관을 다 줄 테니 받아라라고 했거든요. 받아라라고 했다고. 근데 누구도 받지 않으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받고, 그럼 또 탄핵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맞다고 보고, 근데, 박근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현재의 기득권 세력, 이게 1945년 체제 이후, 이 체제가 영속돼서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미국의 입김에 의해서 전부 어쨌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쑥 실제로 빠져있는 상황에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간섭을 안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놔두는 상황인데, 이걸 민족적 입장 내지 국가적 입장에서 밑을 바라보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전부 대통령 자리, 내가 할게,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각이 됐을 경우, 우리 이제 아까 기각이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데, 기각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하나하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정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헌 투기가 들어오니까 개헌 국면으로 확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한 게, 조중동이 실제로는 이 전국을 주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중앙일보, 에서 한계로 넘어가서 한계에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또 그냥 확대시키고 방송까지 확대를 시켰는데,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탄핵 국면을 만든 내가 만약에 살아남으면 이 탄핵 국면을 만든 이 언론들을 아주 개작살하겠다. 뭐 개작살은 아니고 어쨌든 피해 보복을 하겠다 그랬거든.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야권 진영으로 보면 어쨌든 수십 년간 조중동의 폐악질을 어떻게 맨날 손 본다고 그랬지 손을 못 봤잖아요.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웃기는 거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조중동을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에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이 기득권 세력 내부에서 그러면서 적폐가 쌓인 내부에서 내부 균열. 근데 실제로는 어떤 한 국가가 우정되고 한 시대가 마감되는 시점에 있다면 이걸 뚫고 나가는 세력이 있고 이걸 감싸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인류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그 과정을 보면 지금은 한번 뒤집어질 때예요. 그렇잖아요. 동학혁명 플러스 해서 1900년대 식민지를 거쳐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근 100년이 가고 있는데, 예? 이런 적폐들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들끓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이 현재의 전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네.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때문이라도 인용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인용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또 이 재앙적 대통령 제랑하는 것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허당입니다. 대통령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구를 임명하다 의미가 없어요. 다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 권력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라 대통령이 뭐 해버리면 다 그 순간 다 의미가 없어요. 저번에 뭐 내가 뭐 주겠다 어쩌고도 대통령이 그냥 나는 임명시켜놓고 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요런 차원에서 제1야당의 책임이 막중했는데 제1야당이 쉽게 말하면 시간방을 떨어서 개헌개혁을 멀리하고 집권 중심으로 생각을 굳히면서 이게 탄핵에 인용돼야 될 그런 사항들을 끌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변화의 바람을 제1야당이 끌고 나가야 그게 묻혀서 막 가는 것인데 제1야당 자체가 그냥 재앙적 대통령제 그냥 하겠다. 그 다음 정권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정당 구조가 좀 보세요. 지금 바른정당이나 민주당이 더민주당이나 국민지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당이 자원노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책적으로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개헌개혁이 어디로 갔나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한 짓을 보면 정말 창피스럽게도 오스트리아 이혼 집정제를 하기로 했다. 모두 해봤냐? 물어보고 싶어요. 해봤냐? 당신들 상하원 양원제 토론이나 해봤냐? 전국구 대선거구 제도 알기나 하냐? 뭐를 도대체 대한민국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 제도를 좀 뭐 다 좋다고 했는지 자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인용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성이 죽고 짐승의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지하에 죽음의 갱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용이 기각 안 되고 기각되는 순간부터 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죠. 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힘을 모아서라도 인용을 해야만 법치가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지속이 되고, 또 이 한국 이 국민이 자각이 일어나서 더 성장할 수가 있고, 미래 세력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인용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큰일 났다. 이 책임은 엄청 막중한 겁니다. 그냥 헌법재판관 당시에 뭐 이해관계에서 움직일 게 아니라 국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는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정치와 현실의 지금 재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판은 그 재판 안에서 어제는 갑론을 막 서로가 주장에 대한 탄핵이 반복되면서 어느 것이 법리적 논리에 맞느냐, 그 다음에 정당한 판결이냐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치열한 현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아까 좀 더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국민투표가 제한됐었을 때 헌재는 엄청난 그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뭐 대리인단 총사퇴하겠다 또는 뭐 헌재가 잘못 재판 진행했다 이런 얘기들은 재판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국민투표가 제한이 있었을 때는 그거는 재판 안에 통제될 수 있는 주제를 넘어서 버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에 헌재가 만일에 그 주장을 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불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결집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낸 것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정치적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 결정이다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론 분열의 책임을 헌재한테 다 떠넘길 수 있는 형태의 방식으로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제 그 국민투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헌재는 또다시 욕을 먹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헌재가 재량권으로 주어진 판결에 대한 것들을 무책임하게 국민한테 떠넘겼다 라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정미 재판관이 사임한 이후에 그 불능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재판 통제 권한조차도 포기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국가를 더 장기적인 그런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형태의 또 다른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양쪽에서 서로 간에 어느 것이 더 무겁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현재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속에 던져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권리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헌재가 당연히 인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 국민투표 요구를 기각하는 것이 불용하고 인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의 재판관들의 각자의 판단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는 형태, 법리적 논쟁을 벗어나서 그 각각의 성향에 의존하게 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박근혜 측에서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큰 카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카드들에 대해서 헌재가 믿고 움직이고 과감하게 인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들의 그런 지지, 응원, 이런 많이 받으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면 헌재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던졌는데, 다시 이제 탄핵 인용 기각의 문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심판 판결 이후에 이전의 입장 표명이 이후에 다시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헌법재판소 기능은 다 끝났으니까요.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검찰에 지금 그 얼마 남지 않았죠? 특검이 28일까지.
그러면 28일까지 그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시 일반 검찰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들 보시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일반 검찰로 넘어가면 법무부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항까지 그동안 특검에서 조사받았던 내용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왜? 보고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피고가 된 피의자죠. 피의자가 되는 박근혜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하는지 요리조리 버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지금 이제 그 우리 민중들의 의심의 여지가 남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민중의 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연장이 돼서 특검으로 가서 이 사안을 계속 달아줘야 되는데 이게 연장하지 못하면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검찰 내에 뭐 김기춘, 우병우 그 라인이 지금도 아주 흥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온전한 수사 조사가 될 것인가 이거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특검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특검이 우병우, 김기춘 라인을 수사하면서 제 생각에는 검찰 쪽에도 그 라인이 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특검은 검찰을 일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가재는 개편이라고 검사 출신이나 법원 출신, 사법 출신들은 자기 시키들 감싸기 아닌가. 물론 지금 뭐 대다수 국민들이나 네티즌들은 박영수 특검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고 특검이라고 하는 그 수사 방향도 또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검찰이든 판사든 검사든 자기 식구자도 수사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특검에 저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한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쨌든 시민들이 혁명을 얘기잖아요. 어쨌든 서방 세계의 서세 동점이 시작된 이후로부터의 한 120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인류사적으로 보면 혁명기라는 얘기죠, 이게. 네? 그런 혁명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쌓여서 한번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런 혼돈이거든요.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 된 사람, 핵심은 네. 그렇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진입하려고 하고 기각되더라도 준비가 안 된 놈들이 어디서 바글바글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결국 혁명기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혁명기가 오는 거거든요. 서로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소위 말해서. 예? 근데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것이 민중에 의거해서 뒤집어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발화점이 되면 발화점이 이제 분명히 시작됐는데 이거를 큰 틀에서 보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실제적 몸통이 드러나야 될 때다, 지금이. 그래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실제로는 모두가 문제가 있다, 모두가.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몸통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퇴진 행동들도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과 또 이제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덕성과 사회성과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정도가 혁명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재의 민주당 그냥 일반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하면 이재명은 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하니까 일반 언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 물론 전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원탁회의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현재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어쨌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적폐청산이라 하면 결국은 민주당도 적폐가 쌓이고 쌓인 거고 새누리당도 쌓이고 쌓인 거고 현재 어쨌든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다른 당이든 무슨 당이든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폐로 우리가 규명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짜 진실스럽고 정치 공학적인 얘기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치 공학은 공학으로 하면 이해는 안 될 것 같고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공학적으로? 네, 뭔 말이냐면-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제 인용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기각은 더 골치 아프고. 자, 그러면 여기서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사퇴론입니다. 네? 자, 특검 기한 안 줘요. 네? 연장 안 시키죠. 연장시키면은 고발하고 진짜 잡아갈 테니까 안 줘. 이걸로 끝. 네? 자, 그러면 이제 검찰로 넘어갑니다. 대통령 사퇴를 한다고 그래요. 자, 황교안 입장에서는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 손해볼 거 없어요. 자, 대통령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국을 어쨌든 간에 탄핵 정국을 넘기고 싶은, 그래서 대선 정국으로 끌고 가고 싶은 야당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가치가 있어요. 네?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딜. 딜이 이루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수는 미루면 된다. 네? 만일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 하나 끌어들여서 이쪽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래, 나 사면될 수도 있다. 네? 자, 이 야권에서는 어쨌든 정권을 내가 빨리 취할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공동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피 안 보면서 손해 덜 보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상황을 넘길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일단 답은 기다려보자. 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소설 같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들어선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이제 뒤로 물러서고 홍석현 들어서면서 색깔을 좀 더 좌쪽으로 굴러오면서 중도적으로 나선다면, 어쨌든 야권의 더민주당과 이쪽 우파 세 개가 합쳐야만 게임이 가능해질 거예요. 어? 그럼 요 상황이 들어선다면 상황은 묘해집니다. 여시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여시제. 여시제가 누구예요? 시제라고 하는 그 안희정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 제기하신 거하고 또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렇게 지금 내 말을 끝낼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도 야당은 자기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정권을 또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문제제기를 해주셨을 때에 우리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당위성, 주권 국가가 되기 위한, 국민 국가가 되기 위한 역사적 당위성의 문제를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대안적인 정치로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구는 현실적인 정치인들, 잘못하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그동안의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인들, 더민주의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의당, 그리고 다른 정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수많은 그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결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짜놓은 이러한 정치적 거래의 한바구니에서 그 주도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정치꾼들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대안 세력들이 등장해서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 정치의 그 판 안에서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들을 해가지고 떠밀리는 상황으로 이제 가서 그런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현재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 국면들, 그리고
전환기에 있는 상황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국민들은 대한 세력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 기회들을 국민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것,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큰 숙제인 것으로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동안 얘기했던 상황들에서는 이거가 그런 기회조차도 탄핵 인용이 안 되는 상황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 가지고 인용이든 기각이든지 간에 그런 기회조차도 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암울한 상황들에 대해서조차도 크나큰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국민 주권 국가에 대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 대한 세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역사적 당위성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해주셨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대에 지금 시점에 우리는 그 대한 세력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를 하고 기층 국민들이 움직여서 주도해서 형성해 나가서 기각이든 인용이든 불능이든 상태가 됐었을 때에 그 부분들에서 국민 주권 정치 대한 세력들이 주도권을 가져가도록 많은 국민들이 움직일 수 있고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활동들이 지금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꼭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덧붙인 게 아니라 지금 김영순 대표 얘기가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전에 좀 전에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혁명, 그 혁명을 위한 그 테두리, 아까 말씀하신 퇴진행동, 또 하나 뭐 있죠? 카테이 구성되고 있다는데, 혁명을 시작하고 그 혁명의 기치로 이루어내려면 편하게 얘기하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그 혁명에 준하는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저는 퇴진행동 아까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가 갸우뚱합니다. 퇴진행동이 지금의 촛불 민심혁명의 거리 현장판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건 현장에서 나온, 거리도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분노지, 그분이 퇴진행동이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 분노를 추동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리에 10만, 50만, 100만 모여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혁명에 만약에 주체가 되고 그 힘을 모아낼 수 있던 퇴진행동이었다면 거리에 100만 나왔을 때 뭔가 이뤘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에 준비하고 있는 그 또 다른 구조들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또 다른 구조가 이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모두 다 안을 수 있느냐,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모든 민중과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나서느냐, 이거죠. 무엇으로. 분노만 가지고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거기에 100만 꽉 모여서 3-4시간 있다가 돌아가면 혁명은커녕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추동할 수 있는 조직화된 힘,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만들어내고 누가 하고 무엇으로 완수할 거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한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쨌든 그 전망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기각이라는 부분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무수히 많은 그 보물들을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버리면 좋은데 안 버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인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용할 정도로 이 헌재가 그 소위 말해서 그 양심적이냐, 실제로 안 그렇다. 여태까지 판례를 보면, 여태까지 헌법 불일치 뭐 등등을 보면 이 헌재는 양심 불량 헌재다, 실제로는. 그래서 나는 인용은 못할 것이다. 그거고, 어쨌든 기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기각이 돼야 그런 상황이 실제로 되고 있다. 이들도
뭐 어쨌든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쭉 빠져나온 상황이지만 이 정도 위기라면 실제로는 친위 쿠데타 정도는 했었을 거예요. 그냥 미국이 완전히 빠진 게 아니라 정보를 주면서 미국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미 친위 쿠데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막 서로 뭐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각이 됐을 때 일단은 뭐 이런 거 이재명 같은 경우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난 목숨이 걸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실제로는 혁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전체가 안희정과 문재인 이분들이 그런 혁명적 정신을 가지고 적폐청산을 물론 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하는 여태까지 해온 것과 현재 말하는 것이 일치하거든. 뭔가 안 한 것이 일치된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면 혁명을 추동하고 이끌려면 기각이 돼서 실제로 민주당이 동기되어야 된다. 기각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동기가 돼서 동기가 되다 보면 어쨌든 제 세력들이 뭐 이재명을 중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중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합만 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기각이 됐을 때. 근데 기각이라는 관점은 이쪽 세력, 여태까지 미국을 등에업고 일본을 등에업고 쌓는 이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각이라고 보고 그 기각으로 인해서 전체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쪽 편으로 보면은 박근혜 쪽 세력으로 보면 자승자박골이 되는 거죠. 근데 혁명기 때 보면 결국은 자승자박으로 다 붕괴되잖아요. 역사가 좀 많이 주잖아요. 역사가. 그 부분들에서 잠시만 더 앞서서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1900 해방 이후로 단 한 번도 정부가 태평양에 역사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상황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 안에서 우리가 한번 그 시기별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4.1 총선에서 180석이 야당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10월 달에 한겨레에서 그 정유라에 대한 말 얘기하고 그 다음에 JTBC에서 태블릿 PC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조선일보에서 7월달에 한번 했다가 조선일보에 누가 죽고 가족이 눕고 죽고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무마되고 결국은 이제 조선일보가 깨갱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있었고 트럼프가 힐러리가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계속 치고 올라가지고 10월달 되면서는 이제 막상막하의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해서 러시아의 해커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도덕적 문제를 꺼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미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가면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필리핀을 포함한 자기의 태평양에 대한 통제의 그 힘들이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시기가 10월이었거든요. 2016년 10월.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은 그 뒤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국정농단의 상황들이 밝혀지면서 달려왔지만 지금까지 탄핵 국면까지 달려왔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만 동시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오바마 행정권을 전부 다 가져온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수많은 언론들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언론들 지식인들이 트럼프의 반 트럼프 전선을 구성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내세운 얘기가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해가지고 한 달 반 가까이 이제 재검표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나와서 결국은 트럼프가 승리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는 다시 또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그 외교적인 또는 그 불법에 대한 그런 거래가 있었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매국 행위를 했다, 반내국적인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를 행정권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CIA 정보부를 포함해가지고 군, 그리고 수많은 행정의 수반들이 전부 다 사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보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임명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쪽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통제권 굉장히 없어진 상황으로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기에 미국이 가진 통제권들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 그리고 현재 최순실이 로켓 마틴이라고 해가지고 F-35 포함해가지고 사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다 망치면서도 국민의 정서에 반하게 미국의 힘이 기대서 이득을 벌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국민이 드러낼 수 있는, 특검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탄핵 기각이라는 헌재 판단을 통해 가지고 다 날릴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는 쪽에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세금을 받고 정치인으로 당선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지금까지의 사고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현재 국면을 바라봐야 되고, 기각이냐 아니면 대권에 대한 도전을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넘어서서 말씀하셨던 역사적 운명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측면에 그런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의 요구는 잘 아시겠지만 탄핵 인용이잖아요. 나가서 그 특검 연장인데, 아까 말씀에도 있었지만 그 탄핵 판결 이전에 대통령의 어떤 입장 표명에 따른, 그 사퇴 표명에 따른 그 법적 절차 효력이 있냐 없냐, 그 논의하다 지금 다른 주제로 많이 넘어갔는데, 그 사퇴 표명에 따른 그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 입장 표명을 떠나서 헌재 판결을 우리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부분들은요, 그거는 탄핵을 결정할 때의 과정을 전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주장이에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책 속에 있는 지시를 가지고 여기서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모든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간여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법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탄핵이라는 국회 의결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게 만들었던 것은 국민의힘이지 그 법조인들이 책 속에 몇 줄 써놓은 그런 절차적인 것에 대한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 말이 맞냐 선택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 불가한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에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 결과로서 탄핵이 가결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퇴 표명에 따른 법적 절차,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헌재 심판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기다려서 판결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가령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안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오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정치 구조적으로 보면 탄핵이 연장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만요. 탄핵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연장된 것이 특검 연장에 따른
그 지금 의총도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특검이 연장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이렇게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심판 판결 이후에 이후에 예상되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까 질문의 요지가 사퇴를 표명한 이후에 헌재가 헌재 판결 이전에 사퇴 표명이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합법적 절차,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주장했다시피. 그렇다라고 보면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데 헌재 판결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가?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퇴를 표명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근혜가 사퇴를 표명했어요. 판결 이전에. 그러면 헌재는 대통령이 사퇴를 함으로써 어떤 행정적 조치가 없는 한 선고 인용 날에 저는 선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래야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헌재는 사퇴를 이유로 아까 김현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심리, 재판, 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사퇴를 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사퇴를 표명하고 헌재가 불능 빠지고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1시까지 국회에 있다 나왔는데 1시에서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무산됐다. 특검 연장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물밑 맞고 접촉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유당의 김진태 원내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못하고 무산됐고 정세균 의장 의도 자체도 특검 연장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항이 아니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합의되든지 아니면 황교안 국무총리한테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아까 혁명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중요한 오늘 아까 기각 얘기 또 하려다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노무현 정권의 민주화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안 된 나라예요. 민주화 과정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제도는 세상에 없는 아프리카 수준 제도예요. 대한민국인들이 알고 있는 이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대통령제고 이 제도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후진국에서 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 이래 지금까지 정당이 해온 건 뭐냐면 국민권을 갉아먹은 거예요. 국민의 지방자치 공천까지 해가지고 여론을 실종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각 정권이 다 가져감으로써 시민단체도 위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진실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좀 봅시다. 지금 나는 의회나 정당이나 보면 난 불신이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왜냐면 이 나라의 사람은 말이죠. 제도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교육도 제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지만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도에 의해서 사람이 길러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제도는 폐악질 제도예요. 민주주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의원이고 제대로 된 교육자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이걸 짚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의회 제도는 아주 싸가지 없는 제도예요. 싸가지 없는 원래 민주주의의 의회 제도는 양원제입니다. 근데 이게 독재하려고 다른 책 깔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의회 의원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 양원제가 기관이구나. 사법부도 충성하는, 뽑아는 사람한테 충성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사법부장을 뽑습니다. 대법원장을. 누구한테 충성하겠어요? 검찰 임명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판사 임명권 뭐 얼마 전까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요즘은 이제 대법원장 넘겼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원장 대법관 출신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대통령이 또 좌지우지합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제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 의원들이 양원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법조인이 사법부 직선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사법부 독립. 네? 행정부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라는 제도는 본디 지배권이 아니에요. 대표권이지. 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대표하는 게 그냥. 그럼 우리 미국의 대통령제는 왜 만들어졌느냐? 나라가 커. 예? 원래는 민주주의는 내각제가 기본인데 나라가 크다 보니까 나라가 이 의원 내각제 하다 보면 서로 총 쏘고 말이지 불신이만 해상권 내놓으면 다 집에 가니까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럼 누군가 이 연방 큰 나라를 대표를 할 사람이 하나 남겨둬야 되겠다. 이게 대통령이 프레지던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냥 지배체로 그냥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 한심한 게 뭐냐면 의회, 정당, 정치인이 국민의 몫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걸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혁명이 되려면 자 이런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바꾸려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이런 세력들이 안 만들어졌어요. 촛불이 진심으로 원한 거는 인용이고 사퇴도 다 좋지만 이렇게 만든 이 꼬라지로 만들어낸 이 기저의 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이걸 안 하고 있으니 국민이 힘내는데 뭐를 해?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나 이런 많은 유력한 지식인들이 이런 모임을 결성하고 그런 제도 개혁을 위한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그 중요한 노점을 놓치고 지나갔는데 뭐냐면은 아까 얘기하셨을 때에 사퇴서를 냈을 때에 사퇴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돼야지 헌재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판결에 대한 사퇴했다고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한데 어떤 상황이냐를 좀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내각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 내각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각의 임명권에서 임명된 모든 그 부처장들이 행정을 진행할 부처장들이 전부 다 사퇴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국회가 국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퇴한 내각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비상 권한대행을 다 하고 그거가 조치가 완료된 뒤에 행정명령권을 포함한 행정집행권을 전부 다 그 완료됐다라고 국회가 선언을 해야지 그 상태가 되어야지 사퇴가 됐다 라고 예, 헌재가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현재 국회의장이 특검에 대한 그 연장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통상적인 것은 라는 얘기에는 뭐냐면 현재의 상황이란 것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되거나의 문제에서 인용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형사적인 소추의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행이 되는 거죠. 기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소를 하려면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검사가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는데 특검이 해체가 돼버리면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이 그동안 쌓아왔고 그 다음에 찾아낸 여러가지 증거들 그리고 아직 그 찾지 못했던 수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7시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그 세세한 그런 뇌물 관련된 혐의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도 아직 찾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존에 찾아낸 증거들과 그 다음 앞으로 찾아야 될 증거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의뢰하고 기본적인 믿을 수 없는 검찰에 갇혔을 때 검찰이 증거를 그 기소하면서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찰의 고의 권한이에요. 이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기소가 됐을 때 심지어 기소 안 할 수도 있겠죠. 기소가 됐을 때에 증거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기소가 됐을 때의 국정농단의 핵심적인 사항들 가장 중요한 여러가지 국가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발생시켰던 그 원인들의 증거들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기소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증거를 해초 안 해가지고 뭐 2, 3년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재 국정농단에 국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을 가지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적인 방식으로 판단하는 특검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상황에 비상의 상황이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국민들이 단죄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서 국회의당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히 여야 합의에서 국가의 통상적인 국회의 통상적인 운영에 준해가지고 조례해가지고 이거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 직권상정 권한이 뭐라 필요합니까? 직권상정 권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사퇴 표명에 따른 입장 번복 이것이 합법적 적합한 법적 절차가 없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대통령 입장 표명과 내각 총사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그거를 그 법적 절차는 의회 의결기구에서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그 이후의 문제는 바로 대선 전국으로 돌입을 하게 되잖아요. 원래 잠시만요. 그 문제는 원래 가는 거예요. 원래 사퇴가 되면 벌이가 되면은 60일 이내에 선거하도록 선거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절차에 진행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퇴가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사의 표명에 따른 입장 번복의 우려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고 하는 거 이것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수 없다. 간단한 사퇴를 거요. 해도 사퇴를 하면 사람이 말로 한 사퇴 한교안이 권한대로 하고 사퇴해요. 아니 뭐 어저께 자, 생각해보니까 그다음에 오늘 뭐 어떤 점을 다시 생각하면- 하는데 이게 무슨 각서나 뭐 사표 그럼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아니 사퇴를 하면 권한대행이 그냥 관리를 하면 돼요. 선거 하는 건 그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뭐냐면 난 이렇게 봅니다. 아까 내가 인용을 얘기했지만 당위성의 인용이고 사실 정치적 흐름은 참 내가 믿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정말 헌재를 박 대통령 팀들이 존중했다면 헌재를 모독하는 싸가지 없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건 뭐냐면 헌재 니들 상관없어 그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상황 보다가 니들 싸가지가 없네 이거 지각 안 하겠구만 이렇게 되면 사퇴로 가는 거예요. 특검? 특검 말 안 들었죠 대통령이. 예?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까지만 계기자. 예. 그리고 인용 안 하고 한교안이 있고 저기 새누리당이 있으니 예? 인정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럼 특검 날라갔죠. 헌재가 판결하기 전에 내가 사퇴해버리죠. 예? 그다음에 황교안 저기 대행 있죠. 예. 지금도 자유한국당 새 많죠. 예? 자, 그럼 대통령은 어느 거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종필 씨가 한 말 있죠. 절대로 안 내려온다고. 예?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 스스로가 그래, 내가 멋지게 사퇴할게. 예? 그러면 자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검찰에서 기소 안 하면, 아니, 시간 끌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해야 될, 내가 초대에도 말했지만 개헌개혁 바람을 몰고 막 끌고 갔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예? 그럼 당 전부 다 비슷해졌어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게 지금. 예? 그럼 아까 이래 말했지만 뭔가 좀 그럴듯한 후보가 하나 딱 들이쓴다면, 예? 뭐 차도 뭐 하루에 뭐 수백 대씩 불러올리는 저쪽 자금 세력인데, 예? 할 수 있죠. 저번 대선 보세요. 문재인 씨가 이기고 가는 듯 하다가 9월달부터 뒤집어졌어요. 9월달부터 뭐가 뒤집어졌냐면 문재인 캠프에서는 막 문제점이 노정되기 시작했고, 예, 박근혜 후보는 뭐 내가 다 할게. 내가 뭐 이 사회주의 소리 들어도 좋아. 노동도 바꾸고 세법도 바꾸고 교육도 하고 내가 다 할 거예요. 예? 내가 세금도 다 내고 다 하겠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신뢰의 아이콘. 예? 이걸로 끝난 거예요 게임이. 예?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국민은 개혁을 바랬으나 야당은 개혁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자유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 막 개헌하자고 개혁하자고 그래요. 예. 좀 이런 상황에서 믹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예? 사드를 보세요. 나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으려면 사드로 탄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국가 1급 비밀을 예? 그냥 노정시켜서 적에게 알렸고 예? 그리고 그것을 해서 실시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가 왔고 예? 지금 미국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얼마나 지금 골치가 아픕니까? 지금 이게 하반기 사드로 인한 피해가 수백억 달러예요. 예? 앞으로도 이거 진행되면요 한국이 준 IMF 위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 지금 일본은 통화 수합부 거부해버렸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지 돈 빌릴 수는 없어요. 미국은 오히려 자기들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예, FTA 새로 하자 그래. 어디로 갈 건데? 예? 이것이 바로 탄핵이에요 사실. 근데 거꾸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박근혜는 사드가 내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 내 업적 중에 사드를 제일 잘했다고 그래.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 보세요. 다 사드를 찬성한다는 거야. 탄핵을 왜 하는 건데? 예? 최순실이가 좀 나서갖고 이렇게 좀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 실제.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국민을 배신하고 지들의 탐욕을 위해서 뛰어가는 동안에 나라는 거덜나고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조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뭐냐면 법에서는 잠깐만 법에서는요 누군가 기소를 하고 또는 누군가의 탄핵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엄격한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의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내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에 거기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법적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항목으로 내세워가지고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굉장히 행정권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데 안 했다 또는 했다라는 것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부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에 대한 요소에서 봤었을 때는 거기 항목에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자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좀 발언 좀 합시다. 지금 계속 발언 측정을 하고 다 하시면서 나만 빼는 거야. 하세요. 그 헌법재판소 심판 판결에 따른 인용과 기각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아요. 당 안팎으로도 그렇고 우리 민중들의 그 생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 반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각과 인용 편에서 한 5분씩만 정리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아까 이제 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기각의 그 혁명의 문제, 그리고 권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민주주의 기본의 원칙의 문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사법, 법만 가지고도 이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법만 따지면 법대로 해. 말이 상말라고 그러잖아요. 법대로 하면 우리가 2012년 12월 19일 대선했을 때 대선 이후에 군, 관, 건 권력이 총동원된 부정선거라고 엄청나게 시민들이 들고 났잖아요. SNS상이고 뭐 김현준 대표 잘 알겠지만 그건 법 이전에 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국정원 여론작업했고 군사이버자랑부 여론작업했어요. 그 뭐 증거가 어딨냐 그러면 재판에 나타났잖아요. 군사이버사령부 이태하 530 단장 지금 실형받았고 국정원 원장 1심 재판부 2심 다 실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게 지금 사태를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2012년 19일 이후 부정선거로서 심판이 됐다면 선거 다시 했으면 돼요. 맞잖아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관건 개입 부정선거 맞다. 누가 봐도 개입인데 시험까지 받았고. 그런데
권 박사님 말씀처럼 야권이 그 당시 같이 붙었던 대권 후보가 그냥 승복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걸 묵인했던 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만약에 그 당시 그거를 민주주의 입장에서, 기본과 원칙의 입장에서, 선거법이라는 법치의 입장에서 응징하고 처벌했다면, 선거 다시 했다면, 이런 경제위기나 이런 안보위기, 외교, 총적 난국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원칙과 기본과 문제지만, 거기에 또 준하는 앞으로의 문제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독립.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삼권 분립이라고 해요.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개가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서로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국가의 운영을 끌고 가라는 거거든요. 한 박사님 말처럼 입법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원 의장이 뽑습니다. 국민이 뽑은 사람이죠.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국민의 직선제로 뽑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뽑은 대통령이 다 임명해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대법원, 뭐 일자리가 뭐 2만 개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자기를 뽑아준 사람한테 충성하게 돼 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출세 지향적이고 자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법이 독립이 돼야 된다. 똑같이 헌재소장을 직선제로 뽑든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앉히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법체계의 임면권을 주고 해야 양쪽 입법, 사법, 행정이 골고루 힘의 균형을 갖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사안으로 돌아오면, 기각에 따른 혁명에 준하는 걸 아까 우리 교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 12월 15일 국회 탄핵 의결에서 진짜 원하는 건 기각이었어요. 왜냐? 국회가 왜 탄핵안을 상정했을까? 작년 10월서부터 거리에 시민들이 10만, 50만, 100만 넘쳐나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 분노 뒤에 숨기 위해서 면피성입니다. 면피성. 자기들은 가만히 있다가 국민들이 대거 100만이 넘는, 전국적으로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향해서 퇴진하라고 외치니까 표 뺏길까봐 면피해요. 그래서 탄핵안을 산정하고 국민 뒤에 숨어서 면피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날 국회에 있었지만, 국회 앞마당에 있었지만 부결되길 바랬어요. 왜? 탄핵 정국이 가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남이 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문제가 펼쳐질까. 그것보다 아까 혁명을 얘기했으니까 국민의 손으로 100만이 나왔던 거예요. 청와대 앞에까지 갔어. 200만이 나와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의 기울어진 사법체계, 지금의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체계, 이걸 가지고 무엇도 못하는 야당, 불법 부정선거에 승복해버린 대권 후보가 또 나오는 이 정치체계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정리하면, 헌법재판소가, 물론 재판은 형사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지만, 나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선고, 판단은 정치적이어야 된다. 왜? 헌법 전문에 규정된 그 헌법을 위반한 사례는 증거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다입니다. 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전문의 위배 사항이라면 정치적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 정치적 판단의 우선의 전제는 국민들이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헌법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수많은 증거 자료 증기 채택해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빨리 좀 끝내고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킨 데 보탬이 되려면 8명 남아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탄핵을 임명해야 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최선입니다. 어떠한 정치 논리나 어떠한 힘의 논리도 작용돼서는 안 돼요. 지금 헌법재판까지 했으면 저 같은 걸겠어요. 최고의 대한민국 사법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또 다른 무슨 명예가 필요해. 그러면 기각을 여태까지 주장하다가 인용이 돼 있나라고 기각이 되면 이런 문제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마무리잖아요. 앞으로의 정광용 씨가 여기 왔어야 됐나요? 정광용 씨가 와서 난 정광용 씨하고 같은 편에서 기각편에서 얼마나 난제가 되는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원임식 판결로 인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저의 직업하고 전문 분야를 버리고, 이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들에 대한, 그 기간들을 다 되짚어보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대선 선거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장판사하고 판사들을 130명이 넘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소외 시스템에서 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치면은 거기서 사건들의 목록이 5페이지가 넘게 넘어가요. 네. 아니, 그런데도 여기 있는 게 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대로 했으니까요, 제가. 네. 법대로 하면 법을 칼자루를 진 사람이 끌린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판사들을 고소하면서 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범한 제 직업을 종사하는 평범한 IT 쪽에서 IT 컴퓨터 보안 쪽. 컴퓨터 보안이라는 것은 해킹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해킹을 방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거고, 미래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자산은 다 디지털 세상이고, 거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우리 갖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안 쪽에 뛰어들어서 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부정한 권력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를 잃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라가 없어지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2016년 4.13 총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13 총선에서 4월 12일 밤까지, 심지어 4월 13일 아침 9시 되기 전까지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은 당시에 새누리당이 160석, 170석, 심지어 200석까지 가져가고, 국민의당이 40석에서 200석 넘는, 개헌 의석이 넘는 것을 더민주 쪽에서 못 가져갈 거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고, 언론들과 여론조사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항을 했더니 더민주가 를 포함한 야권이 180석을 가져갔어요. 179석을 가져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 여권이 여소 야대가 되고 나서 이제 탄핵에 대한 국면이 들어섰을 때에 국정농단에 대해서 부당함을 느낀 지금의 이제 바른정당으로 옮긴 새누리당 의원들이 30명이 가서 해가지고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180석의, 4.13 총선 180석의 야권 의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했었을 때, 그거는 정치인과 여론을 다 뒤집어 놓고 오직 국민들이 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전국의 처음 시작이자 결론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탄핵이 현재에서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 또는 불명 상태에 빠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현재 재판관들의 재량적인 판단들이 결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재판관들은 아까 정치적이라는 얘기 하셨지만, 그분들은 뭘 보느냐 했었을 때 법적인 판결 사항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일들은 증거로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자신과 포함한
현재 정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의 힘과 권력과 영향들, 이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지만 그 부분들을 대해서 그걸 이겨내고 인용을 포함한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이 올라오래요. 지난 세월이 복받쳐서 그래서 그런데 그 국민들이 일부 도민 중에서 국민 경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대선 주자 후보 뽑는데 수많은 SNS를 동원해가지고 제 트위터에 90% 이상이 누구누구 후보를 지원해주세요 하고 국민 경선 참여해달라고 메아리를 치고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 얘기가 누가 새로운 대선 후보로 올랐는데 거기 역선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수당에서 그거를 또는 뭐 박사모에서 지원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 가지고 지금 사람의 머리와 국민들의 머리와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온 국민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탄핵 인용해라. 모든 정치인들, 언론인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흐트리고 있어요. 누가 흐트리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그 언론이 흐트리고 있어요. 그것에 또 속으면 그것이 국민들이 속는 거고 그리고 현재 재판관들이 오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더 큰 혼란, 기각으로 인해서 쿠데타 얘기 나오고 피해 보복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얘기할 때 정치,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예견되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예견하고 있는 그 상황에 또다시 빠뜨리는 일에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은 온 국민들이 촛불을 하나 들고 나서야 됩니다. 탄핵 이후에 기본과 원칙이 무너졌으면 거기에 맞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까지 보내야 된다는 거가 맞는 겁니다. 네. 끝이야? 그래 어쨌든 나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식민지 시절에 위세에 충성해서 부를 향유했던 세력. 응? 또 그들이 또 뭐 반성을 해서 뭐를 했다면, 예? 뭐 좋은데 또 이국에 붙어서 모든 악행을 실제로 저질러 온 세력들이 나는 뭐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안 하려고 봅니다. 기각시킬 거라고 봅니다. 응? 근데 그게 자승자박이 돼서 그 21세기의 혁명,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렇게 보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혁명 아닙니까? 그죠? 혁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혁명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언론이 막 띄워주잖아요. 그죠? 응? 언론이 띄워준다고요. 그럼 이 국민의 요구사항이 실제로 결집되려면 저들에 의한 자석자박에 의해서 실제로는 헌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어쨌든 13일이 이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먹이사슬에 이렇게 실제로 먹이사슬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절묘한 판단을 해서 거의 기각 수준으로 가까운 판단을 해요. 아직도 저는. 네? 그렇게 하면서 자당자박으로 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저 1897
7년이죠. 동학 보험체도 20만 명, 30만 명이 몰살하는. 왜 몰살해? 이거 기관단총 앞에서 이 죽창 들고 나갔더니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죠. 영국이 일본군에 제공한 기관총. 어쨌든 이게 서방 세력이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동북아를 먹으면, 실제로는 동북아를 먹으면 서방 세력이 다 지구촌을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혁명이 성공하는 시점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가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을 얘기하나요? 그런가? 네. 근데 그 우주의 기운은 뭐 그들까지는 포함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를 스스로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각을 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데서 보면 저를 크게 찌르는 형국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듣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고 진짜 이게 사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우리 권 박사님 말씀하시는 상하 영원제의 완전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다시 출발할 시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인용일지라도 그렇고 기각일지라도 그렇고 그 판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번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단의 분들하고 촛불 시민혁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헌재에 헌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이 이제 애매모호한 기각으로, 애매모호한 일단에 인정하고, 근데 헌재가 이렇게 그동안 언론 보도를 취합하면 감이 나왔는 것 같아, 이미. 예? 그래서 아직도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하면서 2분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봐서 국민 수천만 명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연일대응을 했고, 국회에서 3분의 2 넘게 탄핵을 했고, 그리고 특검이 또 만들어져서 기라성 같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10년, 20년, 30년의 수사관과 베테랑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밝혔고, 이런데도 이게 인용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날로 한국의 법은 죽은 거예요.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이건 세계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저 자기들 스스로 얼굴에 가르침 같은 거 똑같은 거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꼼수를 부린다면, 대통령이나 여권에 꼼수를 부린다면 사퇴를 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해볼 그런 공산이 사실 난 크다고 봐요. 보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해본들, 개헌개혁도 없이 해본들 그놈이고 그나물이 그 밥이고, 바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뀌게 하려면 오로지 국민이 개헌개혁을 위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권과 딜을 하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뽑든, 이게 이제 국민주권입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누가 돼도 똑같아요. 이 제도하에서는 누가 돼도 똑같아. 바뀔 게 없어요. 지난 70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진짜 촛불만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촛불로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주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민주정치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박영수 특검 그 언론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 그 재판에 넘기는 작업을 중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탄핵 심판 또는 심판 판결 또는 임기 이후로 이제 최종적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헌재 심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8명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헌재 심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깝지만
자, 지금까지 시민 촛불 광장에서 직원 직설을 탁월하게 잘하신다는 네 분의 패널을 모시고 뉴스 한박에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거